이타주의라는 게 사실 인간들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들한테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실 이타주의의 발현 내지는 이타주의의 진화에 대해서는 사실 생물학자들이 오랜 동안 축적해온 연구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렇고 사실 사회과학에서도 그것과 연장선에서 우리가 왜 이타주의가 지금 진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사실상 생물학자들은 혈연 간의 그러니까 관계에 기초한 상호작용이 이타주의적인 진화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경로다. 예를 들어서 개미나 일벌이나 이런 종들의 이타성들을 연구해 보면 그 개체들 간에 상당히 그 유전적인 근친도가 높더라. 다시 말해서 친족 내지는 혈연 내부에서의 인터랙션,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더라. 그게 이제 이타주의의 진화에 되게 중요한 경로다라는 거죠. 사실 사회과학에서, 그러니까 생물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지만 사회과학에서 가장 사실상 많이 받아들였던 논의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오늘만 하고 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만 하고 말 게 아니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상대방하고 한번 상호작용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내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의 이득이 되게끔 할 수 있고, 혹은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이득을 그냥 취하기만 하고 나는 상대방에게 이득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그 협조에 무임승차도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상대방에게 협조할 수 있고, 뭐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을 때 한 번 만나고 마는 관계라면 그냥 상대방의 도움만 받아서 그냥 그 자리를 뜨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타주의라는 게 발견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타주의가 발견될까? 많은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 결론은 뭐냐면, 둘 간의 상호작용이 오래 지속되면 어떨까?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은 내가 약간 손해를 보고 지금 상대방을 도와주더라도, 우리 둘 간의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면, 지금 보이는 조그만 손해가 사실상 미래에 계속 얻어지는 이득으로 인해서 충분히 상쇄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전통적인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가능한 경로 중에서 하나는 경로가 뭐냐면, 이타주의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그만큼 서로 상호협력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보수가 높을 거다. 반면에 이타주의자들이 거의 없는 집단의 경우에는 서로 도움이 없기 때문에 보수도 상당히 낮을 거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집단 간의 경쟁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빈도수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개인들 간의 경쟁에서 이타주의자들이 불리한 것만큼 집단 사이에서 경쟁에서는 이기주의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집단이 그만큼 불리하지 않겠냐. 만일 그렇다면 집단 간의 경쟁의 효과가 집단 내부에서의 개인들의 경쟁의 효과보다 크다면 이타주의가 충분히 진화해 나갈 수 있는 세 번째 경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뭐가 더 강력한 힘일까? 그러니까 과연 인간 사회에서는 그 경쟁이 지금 방금 얘기한 이 경로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이 경쟁이 자주 일어났는가? 이 경쟁이 그만큼 중요했는가? 저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사회생물학이라는 분야인데요. 사회생물학의 가장 그 핵심적인 질문이 어떻게 이타적인 행동이, 이타성이 진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이제 존재들이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그 사회는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타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타적이어야 그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사실상 그걸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낸 답이 뭐냐 하면 특히 이제 개미사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이타적인 행동인데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이 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고 계산을 해보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믿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 같은 데를 보면 그렇게 유전적으로 연관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돕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최정규 교수님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런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결국은 집단 수준에서 서로 돕고 사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위주로 점점 더 이타성이 만들어지고 진화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경제학자로는 유일하게 그 과학자들이나 논문을 내는 그 세계 최고의 학술지라는 사이언스의 논문을 내신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오랫동안 그 공부해온 그거와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힘든 면도 그동안 있었는데 저도 이제 오래 공부하면서 느끼니까 유전자의 관점에서만 봐서 풀리기 어려운 약간의 갭이 있어요. 그런 갭들의 그 집단 수준에서의 설명이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점점 더 긍정적으로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인간의 이타성이라는 게 되게 궁금한 사람이니까 인간의 속성 중에서 개미를 알면 뭐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시사점을 사회과학을 하는 저한테 말씀을 아주 최근에 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데서나 다 그렇겠지만 요즘 기관에서 네. 뭐 기업이든 국가기관이 되든 뭐 어디든 협업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협업하자 하는데 실제로 조직을 운영해 보니까 세상에 그것처럼 공허한 말이 없더라고요. 협업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제도라는 게 항상 뒤에 따라다니는데 남 도와주다 보면 내 걸 못해가지고 연말에 나만 손해보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하에서 협업을 융합을 아무리 부르짖어보고 저 같으면 이제 뭐 통섭에 어쩌고 해본들 이게 현실에서는 될 일이 아닌 거라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전체에 다 했냐면 그래서 개미 얘기를 한 5분 정도 했어요. 개미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한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묻지마 협동 정신이 있다는 거죠. 이 일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야. 이거를 매일 인식하고 사는 존재라 그러면 이 정도의 협동이 벌어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자꾸 하다가 아이씨 뭐 생각해보니까 나 참 한심하네. 그리고 누가 또 쉬고 안 하고 뭐 파업하고 별일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계속 그렇게 안 벌어지고 계속 가기 때문에 개미가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존재 중에 하나가 됐다. 그렇다면 협업의 중요성은 분명히 보이는데 그럼 우리 인간 사회도 이 일개미처럼 자기의 이득보다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자기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얘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식의 차원에서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나치게 따지기에 앞서서 그저 남을 돕고 싶어하는 그 성향이 두드러질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협업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개미 같은 이런 동물한테 결국 배울 수 있는 건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타주의가 왜 중요하냐, 뭐 그게 경쟁을 대체할 뭐다.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표어로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경쟁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사회가 굉장히 큰 사회조차도 조정시켜낼 수 있는 하나의 이 메커니즘인 거라면 사실 뭐 협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 사회를 지탱할 수 있을까, 그 묻지마 협력이라는 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150명, 200명의 단위라면 우리는 충분히 하여간 대안적인 그런 이타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시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전에 저도 한번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그런 논문을 그게 사실 그 논문이 제가 이 이타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졌던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어떤 조건 하에서 이타성이 잘 발현이 될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쭉 가져왔던 이 평등주의적인 그 체제요. 이게 이타주의자들이 갖게 될 물질적인 불이익을 많이 보완을 해줬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큰 부담 없이 이타주의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타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보수를 얻게 만드는 거는 그건 정의상 이타주의적이지 않고. 그렇죠. 예, 그거는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계속 그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라는 게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게 우월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려면 그만큼 이제, 그게 이제 제도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우산 씌워주고, 그 평등주의적인 제도라는 게 누구 고안에 의해서 나온 거는 아니겠지만, 사실상 오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져온 그런 평등주의적인 질서가, 인간이 가지고 온, 사실 개미 말씀을 하시지만, 개미도 그렇지만, 인간이야말로 슈퍼 울트라, 엘트리스틱 할 수 있는 종 중에서 하나죠.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가끔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겠으나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여전히 중추적인 역할을 여긴가 저긴가에서 하고 예를 들어 생태원에서는 그 사람들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이럴 수 있는 그거는 사실 그 사람들에게 대한 업무적인 그러니까 성과적인 피해가 적도록 만들어주는 건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미믹해 보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개미의 이타성이 어떻게 진화해 왔느냐, 이걸 만약에 유전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유전적으로 자기한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일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타성과 이기성의 차이가 이제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개미와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다른가? 분명히 뇌의 용량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저 일개미 한 마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세계와 지금 전 선생님이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이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한테 뭐가 이득이냐를 끊임없이 계산할 줄 아는 동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성공한 데는, 나름 그 계산만으로만 산 거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기 것만 챙겼으면, 분명히 무너졌어야 되는 사회인데, 우리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머리로 생각해서 가슴은 덜 뛸지 몰라도 머리로 생각해서 협업을 하면서 사는 동물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머리로 하는 계산이 어느 정도는 남을 배려하고 남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게 때론 유리할 수 있고 오히려
큰 어떤 그림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만드는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야비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이수연 씨 같은 사람, 테레사 수녀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칭송하는 이유는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좀 이득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발 좀 열심히들 그렇게 저 이타적으로 사세요. 그럼 저 같은 놈이 이득 봅니다. 야비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더 도덕적으로 살자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왜 하겠어요?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게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 건 사실이죠.